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의 분양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좀 언어를 순화해서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만약 이렇게 오픈된 영상이 아닌 그냥 친구들하고 제가 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라면 어땠을까? 아마도 심한 육두문자가 남발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다소 이렇게 순화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전형적인 부동산쟁이로만 보지는 말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분양가 왜 비쌀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꾸준히 이야기했었고 결국 부동산 정책에 맞춰서 어떤 공급의 수급 조절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정권이 교체되길 기다린 조합이나 시공사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기존의 정책을 뒤집고 새롭게 추진하는 또 정책들이 당연히 나오긴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권이든 간에 그 중에 부동산 관련 정책도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결정타는 뭐니뭐니 해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입니다.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일부를 제외하고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이 폐지됐다고 봐야 합니다. 이거를 폐지되길 기다리면서 작년, 그러니까 2022년에 서울하고 수도권의 분양 일정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미룬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상제가 폐지되면 더 높은 가격에 일반 분양을 하고 더 많은 수익을 걷어갈 수 있으니까 물론 뭐 그런 겁니다. 이것도 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제 100% 소설임을 분명히 밝혀두겠습니다. 2022년 진작에 나왔어야 할 청약 매물들이 뒤로 일정이 계속 밀리면서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 이미 부동산 PF를 받아놓은 분양 현장에서는 청약 일정이 뒤로 밀리면 손해인데도 은행이자를 더 내더라도 뒤로 밀었었고 그거를 높은 분양가로 지금 커버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일반 분양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영상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했던 겁니다. 물론 구독자 수도 적고 별 볼 일 없는 채널이라서 물론 큰 파괴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받는 사람들만 고분양가 피해를 보는 걸까? 이거 절대 아닙니다. 조합원들도 처음에는 일반 분양가를 높게 올린다고 하니까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좋아했었고 상당히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뚜껑을 까보니까 건설 원가가 올랐다면서 일반 분양가를 올리는 동시에 조합원이 분담해야 할 어떤 시공비도 같이 올리면서 결국은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결국 조합원들도 세게 뒤통수 한 대 맞아서 눈에 피멍이 또 든 겁니다. 지금 각 아파트 현장의 조합들이 그래서 소갈이 중입니다.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고 소문나는 것도 꺼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또 일반 분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비싼 거? 이거 당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분양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걸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청약 영끌족 이 사람들도 지금 막 뛰어들면서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데도 돈 되는 줄 알고 지금 막 청약 영끌족들이 몰려듭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지금은 아마 체감이 그 사람들이 안 되겠지만 그것도 일단 제대로 한 대 세게 맞아보면 아마 가정경제에 피멍이 들 수도 있는 수준이라는 걸 나중엔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분양시장 분위기 속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대구? 거기는 미분양 무덤이라는 곳 아니야? 야 부비, 지방 이야기를 왜 해? 여기서 나는 서울만 신경 쓸 거니까 지방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 아주 기분 나빠. 지방에 지금 미분양이 줄고 있다고 내가 분명히 뉴스에서 봤는데 왜 헛소리야? 저기 아주머니 지방 미분양 물량이 줄어든 거는 요거는 착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울산 등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안 팔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분양 승인을 취소한 거예요. 이렇게 분양 승인을 취소하면 미분양 통계에서 이게 다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내막을 모르고 이렇게 막 짓거리시니까 그런 헛소문 때문에 지금이라도 분양 받아야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속아서 또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무지한 거는 좋은데
무지한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지면 안 돼요, 아주머니.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아참,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의 부동산 거래량에는 원룸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물량도 다수가 껴 있어요. 이런 거 통째로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주가 안 팔리니까. 안 팔리는 거 민간임대 아파트 하려고 SH나 LH 같은데 이게 막 통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한 번에 수십 개, 막 수백 개가 넘어가요. 이런 통계는 아파트 거래량에서 빼야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걸 또 안 빼요. 이거 왜 안 빼겠어요, 아주머니? 그런 거 하나라도 더 갖다 붙여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고 싶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못 배우고 무식한 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주둥이로 나불거리는 거는 조금 참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하던 미분양 아파트 할인 분양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얘기해보면 처음에는 여기 대구 아파트가 8억 2천만 원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싸니까 이걸 또 아무도 분양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 할인 분양을 해서 7억 5천만 원에 2차 분양을 했습니다. 이때 28세대만 분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분양가가 6억에서 6억 5천만 원으로 이것도 낮춰서 다시 분양하고 있는 겁니다. 첫 분양가에서 대략 한 2억 정도 왔다 갔다 할인된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뼈저리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안 사면 그리고 안 팔리면 분양이 안 되면 결국은 할인해서 분양해서 다 팔아치운다는 겁니다. 그게 유리합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금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시장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게 어려워진 거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경쟁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 버리니까 서울과 수도권은 앞으로 또 서울 수도권은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자신 있게 아마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저도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아프고 쓰리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정확하게 우리가 또 바라봐야 하는 거니까 속 아픈 이야기도 다 이렇게 좀 들춰내서 이야기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 뭐가 나쁘다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요.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쯤에는 이런 할인 분양이 굉장히 또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본 직업은 따로 있었지만 제가 가진 잔재주가 아주 쬐끔 있다 보니까 부업으로 시행 분양하는 업체들의 어떤 기획서, 제안서, 마케팅 이런 거를 좀 많이 제가 작성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 내부 속사정을 알 수밖에 없었고 이때 시행 분양하던 개발하던 아저씨들이 약간은 좀 무서운 아저씨들이었는데 저보고 일 잘한다고 상당히 이뻐해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끔 제 이야기를 할 때 한때 제가 부동산 공격수였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이제 과거에는 어떤 이런 걸 팔기 위한 마케팅을 하는 공격수였지만 그러다 보니까 공격 패턴이 눈에 잘 보이고 아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알게 됐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동안 제가 했던 거를 비밀을 다 알려드리고 수비수로서 이제 한번 뛰어보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오픈된 영상이라서 너무 제가 직설적이고 적나라하게 말씀은 못 드린다고. 아무튼 그렇게 무서운 아저씨들의 귀여움을 제가 독차지하면서 감정평가사분들하고도 친해지고 친구도 되고 부동산 개발 업체랑도 친해지고 금융권 대주단들하고도 또 친해지고 일하고 브릿지론 PF 등등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세상을 많이 알게 됐고 어떤 패턴인지 다 알게 됐지만 그 중에 제 기억에 90%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때도 할인 분양 받은 사람들의 입주를 막는 그러니까 기존 입주자들 돈을 더 많이 내고 입주한 사람들이 이사 못하게 막 막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한 번쯤 봤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물론 기존에 제값 주고 들어간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이고 이해도 갑니다. 나는 8억 주고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은 안 팔린다고 6억 주고 더 싸게 들어온다고 하면 화가 나겠죠. 그렇다고 이삿날 이사를 못하게 막는 건 자칫 큰 문제로 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격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수분양자들을 설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는 제가 한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저도 중년의 나이가 접어들다 보니까 사이클이라는 게 세상에는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패션과 유행이 돌고 돌듯 부동산에도 어떤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올라탈지 아니면 탈출할지는 또 각자의 몫입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 다시 4%대로 저축은행 화들짝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중은행에서 4%대 예금금리는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많아진 거죠. 4%대 금리가. 물론 막상 또 은행에 가보면 여러 제약이 있고 우대금리도 받아야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추세가 예금금리를 은행들이 다 올리고 있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예금금리가 올라간다면 수익을 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금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5%대 예금 상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만기가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겁니다. 1년 넣어 놓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올 하반기에 그 만기가 돌아오는데 그걸 다시 재예치하기 위해서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높일 확률이 많습니다. 저는 운 좋게 작년에 1금융권에 5%대 예금을 맡겼는데 저도 곧 만기가 되어 가네요. 저 역시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이긴 한데 분산 투자의 일환으로 일부를 예금 굴리는 걸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는 당분간 쳐다도 보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였고 여러분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저는 항상 응원할 것이며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